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블랙입니다. 충격적인 IMF의 세계 전망 보고서에서 찾는 우리의 투자 방향, 무엇을 사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IMF는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중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1년에 2번 발표하는 글로벌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리포트와 1년에 4번 발표하는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딱 펼쳐보면 목차가 먼저 나옵니다. 생각만 해도 어렵죠. 저는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딱 찝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천천히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제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블랙, 이거 읽어서 뭐하냐? 밥 먹여주냐? 글쎄요, 밥을 먹여줄지 돈을 먹여줄지. 이 보고서 그래도 나름 전문가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에 뭔가 숨은 투자 자산이 있을지 저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코비드19라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놈 맞습니다. 저는 편하게 그놈이라고 할게요. IMF는 하나의 가정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매우 힘들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 그놈이 조금씩 죽을 것이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 역성장을 할 것이고 기저효과로 인해서 2021년도에는 5.8%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명심하세요. 이러한 가정은 모두 그놈이 2020년도 세컨드 F 하반기부터 시들해질 거라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밑밥을 하나 깔았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더 안 좋은 결과의 위험이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의 2020년도 3% 역성장, 2021년도 5.8% 상승은 모두 2020년도 하반기에 그놈이 조금씩 죽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발표한 것이고 이것보다 심각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라고 미리 밑밥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그럼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놈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타겟팅된 재정을 쓸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회사가 어려우면 회사를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일반 가정이 어려우면 가정을 타겟팅해서 정책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아주 잘하고 있죠. 아래 내용은 멈춤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반부터 그놈의 위험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상태의 그놈은 과거 질병과 비슷하게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놈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져갔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역대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보겠습니다. 더욱더 약한 세계적인 수요가 상품 가격의 하락을 유발했고 이러한 상품을 수출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매우 힘듭니다. 최근에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 그들은 감산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들이 주장했었던 미국의 감산 발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산 합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놈으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석유 수출업자, 사우디, 러시아,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상품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있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에 저 유가는 오일을 수입하는 나라들에게는 수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세계 제1의 원유 소비국이 어딘가요?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에게는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중국 경제 회복에 집중을 해야겠죠. 여기서 찾는 첫 번째 투자 방향, 중국 경제에 집중하자입니다. 왼쪽 차트를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원유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유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3월 6일 러시아의 감산 합의 불발로 인해서 더욱더 원유 가격은 하락했고 여기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WTI 유가는 배럴당 2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더욱더 석유를 생산하는 사우디, 러시아, 멕시코 같은 나라는 힘들어질 것이고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 같은 나라는 이득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IMF에서는 2020년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도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3% 역성장을 할 거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라별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dvanced Economies, AE라고 하죠.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Emerging Market, EM이라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입니다. 여기에서 잘 보시면 선진국은 2020년도 마이너스 6.1% 역성장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개발도상국은 마이너스 1%만 역성장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볼까요? 세계 넘버원 미국은 마이너스 5.9% 역성장을 할 것이고, 지금 경제 상태가 심각한 이태리는 마이너스 9.1% 역성장을 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은 오히려 1.2% 성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역시 1.9% 성장한다고 발표했죠. 과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중국이 세계 넘버2로 급부상한 거 다 기억나시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아주 조금은 열어두고 투자를 하셔야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이라 해서 다 선방하는 건 아닙니다. 원유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러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5% 정도 역성장을 할 거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멀징 아시아, 개발도상 아시아라고 하면 되나요? 아무튼 아시아 나라들은 오직 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냐면은 파지티브 그로스, 2020년도에 역성장이 아닌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국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도에 1.2% 성장을 한 이후 8% 추가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요? 2021년도에요. 자, 다음은 2021년도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2020년도 1.2% 상승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8% 얹어서 2021년도에는 9.2% 상승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진국 역시 2020년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21년도에는 플러스 성장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2021년도가 플러스라고 해서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런 게 아닙니다. 2020년도에 워낙 개판이 됐으니까 기저효과로 인해서 2021년도가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만 살펴보면 2021년도 마이너스 5.9% 역성장, 2021년도 플러스 4.7%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합쳐보세요. 결국에는 역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의미 있는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시드 라인 땡땡땡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은 2020년도 1월 달에 IMF가 기존에 발표했던 세계 경제 전망입니다. 그리고 실선은 이번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치입니다. 빨간색은 이머징 마켓 개발도상국이고 파란색은 어드밴스드 이코노미 선진국을 나타냅니다. 잘 보시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경제 저점을 찍는 시기가 다릅니다. 개발도상국은 2020년도 1분기에 저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선진국은 2020년도 2분기 때 저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1, 2, 3월 1분기까지, 선진국은 4, 5, 6, 2분기까지 GDP나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기업 실적이 발표될 건데 이 기업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지금 2020년도 2분기까지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3분기 때 GDP나 기업 실적이 정말로 좋아질 거냐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 3분기 때에도 부진한 실적 GDP가 발표되면 주가는 하락할 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발표되는 GDP나 기업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을 불러오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대응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5가지 항목으로 나눴는데요. 저는 크게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정책. 이것은 기업 대출, 서민 대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텍스 폴리시. 이것은 세금 감면 같은 정책을 말합니다. 파란색이 선진국이고 빨간색이 개발도상국입니다. Y축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나라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조금씩 다르죠? 선진국은 파란색이 100%까지 꽉 채워진 반면 개발도상국은 빨간색 막대기가 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워졌다는 건 그만큼 정책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선진국들은 재정정책, 세금정책, 모든 정책을 다 시행했다는 것이고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재정정책은 80%, 세금정책은 70% 정도만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진국은 기축통화국이 많기 때문에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서 회사나 가게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막대기 신흥국들은 돈을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 대응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MF 세계 경제 전망서를 보고 알 수 있는 여러분의 두 번째 투자 방법, 단기적으로는 정책 대응력이 높은 선진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IMF에서 밑밥을 하나 깔았죠. 이번 보고서는 2020년도 하반기에 그놈이 조금씩 죽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보고서 마지막에 이런 걸 하나 첨부했습니다. 얼터너티브 사전을 찾아보면 양자택일의 대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예상과 다르게 다른 식으로 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irst alternative, 첫 번째 대안은 지금 2020년도 하반기 때 그놈이 점점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놈이 50% 정도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라는 기간이 정확히 어떤 정도의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0년도 하반기보다 그놈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1년도에 그놈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안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섞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조금 더 오래 살아남기도 하고 또 그놈이 2021년도에 다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은 첫 번째 시나리오, 빨간색은 두 번째 시나리오, 주황색은 세 번째 시나리오를 나타낸 것입니다. 1번은 세계 GDP, 2번은 국제 유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예상대로 세계 GDP는 2020년도에 저점을 찍고 21년도부터 점진적으로 반등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경우가 다르죠.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에는 2021년도에 더욱더 심각한 경제 타격이 올 것이고 2022년도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회복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 이맘때쯤 또 이런 보고서 나올 수 있겠죠. 2022년도에도 그놈이 지속된다. 2023년도에도 그놈이 지속된다. 어쨌든 그놈이 지금은 포인트라 봅니다. 이제 슬슬 투자의 방향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는 IMF의 금속 가격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속 가격은 팔라듐, 구리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은 산업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회복이 나타나야 수요 증가로 인하여 금속 가격이 상승하고 세계 경제가 비실비실하면 수요 감소로 인해서 금속 가격이 하락합니다. 마치 원유와 비슷하죠. 금속 가격은 2020년도에 10.2% 정도 감소한다라고 발표했고 2021년도에도 추가적으로 4.2% 감소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 IMF에서는 2021년도에 경기가 반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금속 가격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그런데 GDP가 꼭 금속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으로 상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수 성장으로도 GDP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투자의 방향 세 번째, 2021년도까지 글로벌 제조업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조업 기업에 투자를 할 때에는 선별적으로 잘 고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나옵니다. 식료품 가격은 2020년도에 2.6% 상승할 것이고 2021년도에 추가적으로 0.4% 상승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놈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마비됐습니다. 세계 경제가 마비되면서 식료품 공급은 줄었고 반대로 식료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습니다. 이는 결국 식료품 가격 상승을 불러올 거라 봅니다. IMF에서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투자의 방향 네 번째, 식료품 관련 상품에 투자하자입니다. 실제로 그놈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래쪽 네모 박스 친 콩, 금, 밀, 우라늄, 커피 이런 것들만 선방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급격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은 여러 가지 상품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2007년도에 가격이 확 뛰었다가 2011년도에 가격이 또 뛰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경제 호황기인 2018년도에 가격이 한 차례 또 뛰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IMF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이러한 고점은 점점 낮아질 거라 합니다. 오른쪽은 세부 상품별 가격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쪽은 원유 가격 전망, 아래쪽은 금속 가격 전망입니다. 두 개의 가격 모두 비리비리합니다. 원유 가격은 조금씩 반등할 것 같긴 한데 딱히 큰 폭의 반등은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금속 가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 철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 금속, 알루미늄, 구리, 니켈 역시 소폭 상승에 그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제 전망을 보겠습니다. IMF는 한국의 경제 전망치를 후하게 쳐줬습니다.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1.2% 역성장을 하겠지만 2021년도에는 오히려 3.4% 플러스 성장을 할 거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국은 그놈을 빠르게 극복한 나라이고 아직 반도체라는 필살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